예, 안녕하십니까. 전 부동산 건설 그룹의 김장효 변사입니다. 저는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원칙적인 계약 해지의 법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예외적인 공사 중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의 법령상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기성공사대금, 그다음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중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법 변경 관련 설계 변경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목차로는 이 발표의 결론 부분인데요. 공사 중단에 관한 합리적인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공사 중단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665조를 보면 공사대금, 즉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의 일회 완성 의무는 선이행 의무이고,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후급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를 보시면요. 계약 상대자, 즉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 중단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이제 계약 해지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 표준도급 계약서 그리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공통적으로요. 이와 같이 수급인은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보시면 계약 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해서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법원은 이렇게 수급인, 즉 계약 상대자의 공사 중단을 우리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 그 중에 이행 거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그 공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행 거절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중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도급인 및 수급인 쌍방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도급인의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준공이 지연되게 되면 그 공사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공사들은요, 공사가 중단돼서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그 현장을 넘겨받아서 공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단에 들어가서 공사를 재개한 때는 공사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고 각종 불측의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계약 금액이 증액이 되게 되죠. 즉, 발주자는 예산상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급인도 마찬가지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선급금, 위약벌,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원도급 관계에서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죠. 즉, 시공사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단 그리고 그에 따른 해지의 문제를 수급인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율촌에서 이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의 주제를 세미나 주제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하에서 예외적인 공사 중단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 방안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사 중단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법령상 근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536조는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면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즉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수급인은 비록 자기의 일의 완성 의무가 선이행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 중단에 관해서 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판결에서 이 536조에 관한 법리를 이제 설시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공사 중단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 536조의 해석론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공사 이행에 관해서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앞서 목차 1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것이 이행 거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사 중단의 어떤 법령상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4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굴착공사 또는 어떤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인이 실제로 발파 공사를 하고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낙석이 발생한다든지 붕괴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수급인은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항에 따라서 도급인에게 그 안전에 관한 조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항을 한번 보시죠. 그와 같이 수급인이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후단을 보시면요, 이 경우에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계약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 표준도급계약서 그리고 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제정한 것이죠. 이런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성금 그리고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즉 도급인이 이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인이 기간을 정해서 그 지급을 독촉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제 수급인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표준계약서 37조 3항을 보시면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기성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대금의 미지급도 공사 중단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하도급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또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한 태도가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성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도급인의 신용불안, 재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서 도급인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수급인은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53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판결인데요. 이 당시에 대법원은 이제 도급인의 신용불안, 회생 절차라든지 파산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재산 상태의 악화 등으로 공사 중단의 사유를 좀 좁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대법원은 공사 중단 사유를 도급인의 신용불안, 재산 상태의 악화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점 공사 중단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여도 그 공사 내용에 따른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에게 계속 공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공사 중단을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판결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발표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급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일시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이렇게 공사 중단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경우에 도급인이 일시 한두 달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인이 공사 중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질의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하급심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하급심 판결이 공사 중단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급심 판결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즉 공사 중단 당시에 수급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공사대금이 공사 중단 당시에 전체 기성공사대금에서 발주 도급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 중단 당시에 공사 진행의 정도 등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즉이라고 표현된 두 번째 문단인데요. 공사 중단 당시에 수급인이 주장했던 공사대금이 사후에 소송 과정에서 실제 감정 결과, 그러니까 법원 감정이죠. 법원 감정 결과와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체 기성도 대금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착공 초기가 아니라 공사 진행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에 쫓아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수급인이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로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결례를 실제로 한번 보시죠. 이 사안을 보시면요, 그 사실관계의 두 번째 줄에서 수급인이 공사 중단 당시에 3억 3천만 원 정도를 도급인이 지급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3억 3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 판시사항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요, 실제로 법원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시행해 보니까 그때 수급인이 공사 중단 당시까지 수행했던 기성고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인이 그때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죠. 결국 공사 중단 당시에 수급인이 주장했던 공사대금과 실제 법원 감정 과정에서 밝혀진 공사대금이 현저히 차이가 났고, 이러한 사항에서 이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원고, 즉 도급인입니다. 도급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서 이러한 공사 중단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최근 202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더라도요, 수급인이 주장했던 기성공사대금, 그러니까 중단 당시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1%에 불과했던 사안. 그래서 이러한 공사 중단은, 이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한번 보시죠. 서울고등 판결인데요. 이 사안은 공사 중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도급인은요, 수급인이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정된 준공기한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도급인이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안이죠. 이렇게 공사대금 지급이 거절되자 수급인은 잔여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자, 판시사항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 공사 중단 당시까지 수급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65.7%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완료해야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매달 혹은 그 기성 청구시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인은 잔여 공사를 중단했고, 법원은 그러한 공사 중단은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 인천지방법원도 약 75%의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나머지 수원지방법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지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급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72%에 불과했고 그 공사 중단 당시까지 수급인은 거의 공사를 완료해서 잔여 공사 부분 1.574%에 불과했던 사안. 그러니까 공사를 거의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72%만을 지급했을 때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잔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이제 기성공사 대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설계 변경 및 그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즉 수급인이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들였다고 해서 그 비용을 추가공사 대금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변경 공사에 대해서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 간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설계 변경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수급인이 설계 변경을 주장하면서 공사 중단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원은 도급인이 그러한 설계 변경을 거부한 이상 수급인이 당초 공법대로 이 사안은 이제 발파공법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요. 당초 발파공법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그러한 설계 변경 요구를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은 예외적으로 쌍방 간에 추가 공사를 하되 그 추가 공사비는 추후 상호 협의하기로 하는 어떤 계약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설령 저렇게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공사 도급 계약의 해석상 추가 공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급인이 그 추가 공사 대금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경우에 수급인은 예외적으로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대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이 법원은요, 이 추가 공사 대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성공사 대금보다는 조금 공사 중단의 범위를 축소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변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 중단 당시에 추가 공사 대금이 실제 법원 감정에서 산정된 추가 공사 대금과 얼마나 근접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사 중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수원지방법원 이 판결을 보시면 저 중간 정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인 D가 평가한 이 사건 변경 도면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1억 5천 3천만 원으로 피고가 추가 공사 대금으로 견적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급인이 설령 설계 변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사 중단 당시에 터무니없는 공사 대금을 주장하면서 이제 공사를 중단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그것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사 대금만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사 중단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이 많으신 물가 변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언론 지상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즉 최근 법원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그 수급인의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된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주 9번 보시면 이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아직까지는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철근 가격이라든지 레미콘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사 중단한 케이스에서 그러한 공사 중단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아까 부산고등 판결과 마찬가지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자재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은 수급인이 떠안아야 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서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물가 변동을 이유로 한 공사 중단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박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본 부산고등 판결이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은 맞습니다만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관한 법리가 확립이 되어야만 이제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리를 반영해서 그 위법성 여부가 좀 제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법 변경 관련 설계 변경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 시공 분리 계약에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내역찰 공사다라고도 부르는데요. 도급인이 설계서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그 설계서를 따라서 시공의 의무만 가질 뿐이죠. 당초 공법이 안전성이 결여됐을 때 수급인은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급인은 당초 공법을 계속 고수할 것을 그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했죠. 수급인은 그러한 그 당초 공법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던 사안이고요. 그에 대해서 도급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해지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안은 부산시 강서구 사건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경량 토취항공법, 그러니까 연약지반 처리 공법 중에 하나죠. 당초 공법은 경량 토취항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수급인이 실제 공사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수위가 좀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장비의 주행성 확보가 어려웠고요. 또 연약 지반을 구착할 경우에는 인접 건물의 영향도 위험도 있어서 공법 변경을 암체항 공법으로 요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안전대책 없이 특정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면서 당초 공법인 경량 토치항 공법으로 계속 시공할 것을 요구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고등법원은요, 경량 토취항공법, 당초공법이죠. 당초공법으로 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급인이 제기한 안전에 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설계 변경 없이 경량 토취항공법으로 공사를 하라는 도급인의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은 것, 즉 공사 중단이죠. 공사 중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굴착 공사, 터널 굴착 공사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요. 수급인은 당초 공법대로 공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안과 반대로 그 사안에서는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경된 공법으로 공사를 하면 붕괴라든지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판결과 마찬가지로 과연 수급인이 제기한 안전에 관한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는데 그 판결이 선고되면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또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공사 중단에 관한 합리적인 업무 처리 방안인데요. 일단 도급인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단 그리고 계약 해지가 발생하게 되면 도급인으로서도 아주 공기라든지 또는 예산상의 어떤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섣불리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향후에 소송 과정에서 각종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우려도 있죠.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도급법 제8조 소정의 부당한 위탁 취소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인은 이러한 수급인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3번에서 도급인은 조건부 또는 이 유부를 통한 공사 대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급인이 요구하는 어떤 공사 대금의 내용 그리고 근거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요.
그 부분이 터무니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 한다면 일단 조건부 또는 이유부를 달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수급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항변권은 저지가 되겠죠. 그 후에 공사 준공 이후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이미 그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이죠. 책임 재산이 산일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현재 우리 법원은 장래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감유, 그러니까 보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또는 이유를 통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또 장래를 소송의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저런 감유 등을 해두는 것 방안도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을 통한 협상의 필요성, 그 효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수급인으로서는 공사를 중단하는 게 도급인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섣불리 공사 중단을 해서 계약이 해제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은 수급인의 공사 이행 의무를 선이행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각종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저런 판결들, 즉 공사 중단의 경우에는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판시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세 번째 문단과 같이요. 실제 공사 중단 전에 공사 중단의 근거나 불가피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화하는 취지의 어떤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낼 필요가 있죠. 그걸 통해서 공사 중단을 예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면에서 법무법인의 의견서라든지 각종 사감적 보고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각주 12번 보시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원 감정을 신뢰하고 사감정서는 그 의뢰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보아서 그 사감정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법원 판결내 중에는 사감정서의 어떤 신빙성을 법원 감정보다 우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장을 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후속 시공사가 들어와서 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 중단 당시에 그 현장이 어떠했는지는 향후에 법원 감정인이 감정을 하더라도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중단 당시에 법무법인의 의견서라든지 용역업체의 사감정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았던 판결 중에도 법원 감정이 불가능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시에 작성되었던 사감정서를 토대로 해서 주장해서 그 주장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은 이제 좀 제언을 드리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계약 일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단은 도급인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사 중단을 한 수급인은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단을 하더라도 혹시 향후에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슨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인 돌관 공사를 통해서 이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 당시에 이렇게 공정 만회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런 사정들을 재판부에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추가적인 내용은 이따 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 김순태 위원님께서 체불 대응과 그 처리에 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